갑신정변. 세상의 모든 한국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취침 한국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승면을 기대하며 오늘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 괴합파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킨 후 14개조 정강을 마련하여 국가체제의 개혁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 정변은 3일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하였다. 1번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2번 모든 재정은 탁지 안문에서 관할한다. 3번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4번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시된 질문은 1884년 갑신년 12월 4일 발생했던 이른바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며 이번 문제는 그 당시 발표되었던 14개조 정강, 즉 개혁 정강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보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각각의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의하기 위해 동학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 1천여 명의 동학도와 농민들은 고부관할을 습격하여 무기고를 부순 뒤 총을 빼앗고 억울한 죄수들을 석방시키고 만석보의 신부를 파괴하였는데 이때 고부군수 조병갑은 전라 가명으로 도주하였으며 박원명이 새로운 고부군수로 부임하고 사태가 수습되자 농민들은 일단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이용태는 밀란을 조사한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농민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농민들을 다시 자극하게 되자 총대장 전봉준을 중심으로 손화중, 김계남 등의 지도하에 고부를 다시 점령한 뒤 백산으로 이동하여 전면적으로 봉기하게 되는데 이때의 봉기를 동학농민군의 1차 봉기라고 합니다. 봉기군이 내걸었던 기치는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보국안민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일어선 것이었으며 이때 즉 1894년 3월 제1차 농민봉기를 계기로 동학농민운동이 전국적인 농민항쟁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후 농민군은 1894년 4월 7일 전주 가명에서 파견된 진압군을 황토현 전투에서 격파하였으며 1894년 4월 23일에는 서울에서 파견된 조선의 정규부대를 전남, 장성, 황룡촌에서 격파하고 이를 계기로 사기가 높아진 농민군은 1894년 4월 27일 전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농민군에 의해 전주성이 함락되자 조선정부는 청에 군대 파견을 요청하여 1894년 5월 청군 2,500여 명이 아산만에 상륙하였고 일본 또한 일본 공사관 및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군은 외국 군대의 철수와 패정개혁을 조건으로 조선정부와 전주화약을 맺고 해산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주화약이란 전주에서 맺은 화친의 약주라는 의미이며 패정개혁은 폐해가 많은 정치를 개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농민군이 요구한 패정개혁안에는 12가지 요구 조건이 있었으며 그중 12번째 조항에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세워 농민들이 겪고 있던 경작 토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한다는 내용은 1894년 동학농민군이 요구한 패정개혁안에 포함된 조항으로 1884년에 발생한 갑신정변의 14개 정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잘못된 보기입니다. 2번 모든 재정은 탁지 안문에서 관할한다. 1894년 5월 조선정부는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 독자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교정청을 설치하는 등 자주적 개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동학농민운동 당시 조선에 출병했던 청과 일본의 군대 철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철수 요청을 무시하고 경복궁을 기습 점령한 뒤 교정청을 폐지하고 자신들의 뜻에 따라 개혁을 강요하는 등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온건개혁파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1차 김홍집 내각이라고 하는데 개화파 정부는 군국 기무처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과거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과 동학농민군의 개혁안을 수용하여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렇게 1차 김홍집 내각에서 추진한 개혁을 제1차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1차 갑오개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다방면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 사무와 정부 사무를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제를 폐지하였고 병무청을
설치하여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와 육조에서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때 6조에서 확장 개편된 8아문은 모두 8개로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군무아문, 법무아문, 항무아문, 공무아문, 농상아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탁지아문에서 국가재정에 관한 모든 사무, 즉 재정, 조세, 국채, 화폐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모든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은 1894년 6월에 추진된 제1차 갑오개혁 때의 사실이며 1884년 발생한 갑신정변 때의 사실이 아니므로 옳은 보기가 아닙니다. 3번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 근대적 우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이 열리던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초대 총판이었던 홍영식을 비롯해 신진 관료였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삼고 거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1884년 갑신년에 발생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문제 풀이 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정변 직후 새로운 개화정부 수립에 착수하고 개혁정치의 지침인 혁신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조입니다. 개혁정강에는 청에 대한 종속관계 폐지와 인민평등권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으며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는데 이 정강의 두 번째 조항에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 및 문벌 타파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에 담긴 내용이므로 3번이 옳은 보기입니다. 4번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 1884년 급진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막을 내리자 정변의 주모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10년 후인 1894년 조선에서 갑오개혁으로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됨과 동시에 과거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급진개화파에 대한 역적의 죄명이 벗겨지고 사면되자 1895년 12월 말에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귀국 후 국민 계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문 발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신문이 바로 1896년 4월 창간된 독립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순 한글신문으로 민중에게 새로운 지식의 전달과 자주 독립정신 그리고 근대적 민권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의 독립적인 자주 근대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서지필을 구심점으로 친미, 친러 성향의 정동구락부 세력과 갑오개혁 주도 세력이 조직한 건양협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1896년 7월 독립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윤치호, 이상제, 남궁옥 등 개혁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지도부를 형성하였고 도시의 시민계층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는 열강의 침탈과 지배층의 수탈 등 사회 부조리에 불만을 갖고 있던 광범위한 사회계층의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하였습니다. 독립협회는 중국 사신이 올 때 맞이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으며 중국 사신을 접대하던 모하관을 독립관으로 바꾸며 자주 독립의 의지를 확고히 내세우고 1898년 3월에는 최초의 근대적 민중 집회로 알려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후 만민공동회가 활발히 개최되고 각계각층의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하고 박정형을 비롯한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참석하게 되는 이른바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당시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이 관민공동회의 개막연설을 맡아 대중들 앞에 섰으며 이때 관민이 합의하여 국정을 운영하자는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고종에게 제시하였고 고종은 이를 제가하고 조칙 5조를 내리게 됩니다. 헌의 6조는 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결의문이었는데 국정의 자주노선 건의와 입헌의회 설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네 번째 조항에 중대범죄인은 반드시 재판을 통하여 판결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은 살펴본 것처럼 1898년 독립협회에 의해 개최되었던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헌의 6조에 포함된 내용으로 1884년 갑신정변 때의 14개 정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4번은 잘못된 보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개화파가 발표했던 혁신정강 14개 정강에 포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므로 3번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제정한다가 정답입니다. 기출문제를 간단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갑신정변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1884년 갑신년 12월 4일 저녁 각국 공사들과 정부 관료 등이 참석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던 날 우정국 북쪽 창문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일부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러 밖으로 먼저 나갔던 왕비 민씨의 조카이자 우영사인 민영익이 칼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중상을 입고 연회장으로 기어 들어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른바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 갑신정변이 발생한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은 일명 개화당이라 불리던 김옥균을 비롯하여 박용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 인사들로 이들이 정변을 일으킨 목적은 당시 열강의 위협을 받고 있던 조선에서 근대적 개혁을 통하여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우정국의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킨 급진 개화파는 먼저 일본 공사관으로 이동하여 일본군의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종이 있던 창덕궁으로 달려가 우정국에서 정변이 발생하였으니 급히 몸을 피해야 한다고 알리게 됩니다. 고종과 왕비 민씨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밖에서 미리 준비해두었던 화약이 터지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자 급진개화파는 재차 몸을 피하도록 권유하고 왕의 호의를 핑계로 창덕궁보다 규모가 작아 적은 병력으로도 수비가 가능한 경우궁으로 옮기도록 요청하여 결국 고종과 왕비 민씨는 이를 받아들여 경우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약속된 대로 일본군에게 호의를 맡기도록 하기 위해 고종으로부터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보호하라는 친서를 받아 일본군 150여 명이 경우궁을 에워싸고 호위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정변의 당위성을 고종에게 설명하는 한편 경우궁으로 찾아온 민영목, 민태호, 조영화 등을 처단하는 등 수구파 세력 제거에 나서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변의 성공을 각국 공사관에 통보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으며 곧바로 새로운 정부 수립에 착수하여 개화당과 국왕 정친 세력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는데 대원군의 친조카이자 고종의 사촌형인 이재원을 영의정에 추대하고 좌의정에는 홍영식을 임명하였으며 서재필은 병조참판, 김옥균은 호조참판, 박용효는 전후 영사를 맡는 등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 정변 다음 날인 1884년 12월 5일 오전 신정부 구성 내용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권을 장악한 급진 개화파 신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실시할 혁신정책의 기본 강령인 혁신정강을 제정 결의하였는데 이 혁신정강에는 청에 대한 종속관계 폐지와 인민평등권 확립 등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급진 개화파는 이 혁신정강을 정변 셋째 날인 12월 6일 오전 9시경 고종의 전교 형식으로 발표하고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 게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갑신정변의 개혁정강은 모두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주요 내용으로 첫째,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도록 하게 하고 종래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아 청에 대한 사대 외교를 청산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둘째,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여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담아 양관 중심의 신분제도 및 문벌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세 번째 조항에서는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아 토지에 부과되는 각종 조세에 대한 규정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조항 중 9번째 조항에 해상 공국을 혁파한다는 내용을 담아 보부상을 비롯한 전 근대적 특권 상업 제도의 폐지를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보부상이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1883년에 만들어진 기관이었던 해상 공국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번째 조항에서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그동안 여러 관청에서 조세를 징수하던 것을 호조에서 모두 관할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조세 징수와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조항에서 대신과 참천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군주권을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은 여러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토지제도 개혁은 정강에 담지 않음으로써 일반 백성들의 대중적인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14개 조항 전체에 대한 부분을 다양한 수험서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4개조 개혁 정강까지 발표하며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급진 개화파의 갑신정변. 하지만 이들의 개혁 시도는 곧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정변 세력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던 청군의 위안스카이는 정변 이튿날이었던 12월 5일 급진 개화파가 신정부 수립을 발표하며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이자 경기관찰사 심상
홍상훈을 개화당 지지자로 위장시켜 왕비 민씨와의 연락을 취한 뒤 청군의 계획을 전하도록 하고, 또한 경우궁을 떠나 청군이 진압작전을 펴기 상대적으로 쉬운 창덕궁으로 다시 환궁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튼 고종과 정변의 성격을 파악한 왕비 민씨가 창덕궁으로 환궁을 요구하자 급진개화파는 적은 인원으로 창덕궁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듭 반대하였으나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일본군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결국 창덕궁으로 다시 환궁하게 됩니다. 이후 급진개화파가 개혁정강을 발표했던 정변 셋째 날 오후 3시, 청군은 마침내 1500여 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창덕궁의 도남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해 들어왔으며, 불리함을 느낀 일본군은 제대로 전투를 치르지도 않고 다케조의 공사의 명령에 따라 철수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급진개화파는 다음 계획을 도모하기 위해 고종을 호위하여 인천으로 가고자 하였으나 고종의 반대와 함께 다케조의 일본 공사도 동의하지 않게 되자 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홍영식, 박영교를 비롯한 몇 명은 왕을 호위한다는 명분하에 남기로 하고,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변수 등은 다케조의 일본 공사와 함께 일본군을 따라 철수하게 됩니다. 홍영식은 위안스카이와의 친분도 있었고 민영익과의 사이도 나쁘지 않았으며, 또한 직책이 높으니 남아있어도 별일 없으리라 생각하고 김옥균 등과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생각과 달리 죽임을 당하였으며 영의정이었던 그의 부친 홍순목은 자결하게 됩니다. 한편 정변의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이게 되면서 일본인 다수가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김옥균 등은 상투를 자르고 머리를 깎은 뒤 양복으로 갈아입고 일본군과 함께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급진개화파가 권력을 잡았던 시간은 불과 40여 시간 뿐이었으며,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당시 청군의 개입을 방어할 만한 자체적인 군사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변을 부추기고 도와주기로 하였던 일본이 결국 외면하며 성공의 기반을 잃어버렸고, 지배계층으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 토지제도 개혁 등을 외면하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부분을 간과하며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갑신정변 실패의 결과로 이후 맺어지게 되는 두 가지 조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조약은 1885년 1월 9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성조약과 1885년 4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된 텐진조약입니다. 먼저 한성조약은 1885년 1월 9일 조선 측 대표 좌이정 김홍집과 일본의 전권 대신 이노우의 가오루 사이에 맺어진 갑신정변 사후처리 및 보상에 대한 조약입니다. 청군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난 후 조선은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 내지는 지원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한편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 등의 송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1885년 1월 이노우의 가오루를 전권 대신으로 내세우고 조선에 2개대대 병력과 7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협상은 여러 차례 결렬되었으나 결국 조선은 일본의 무력을 앞세운 위협에 굴복하여 1885년 1월 9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체결된 한성조약은 주요 조항에 조선은 국서를 보내 일본에 대해 별난의 사죄를 표명하고, 또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이 조약에 따라 일본은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본 측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게 되었으며, 조선에서 실추된 일본의 세력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성조약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또 하나의 조약이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은 일반적으로 청나라가 서구의 열강 및 일본과 텐진에서 맺은 조약들을 모두 일컫는 용어인데, 1885년 4월 체결된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와 청나라의 이홍장 사이에 맺어진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는 청일 양국 군대의 동시 철수와 향후 어느 한 나라가 조선의 군사를 파병할 경우 상대국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게 되는데, 이 조약의 결과로 훗날 동학농민운동 당시 조선이 청에 파병을 요청하자 일본도 조선에 파병을 하게 되는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양국의 파병은 뒤이어 청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신정변이 가져온 결과와 평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적 개입을 통해 정변을 진압한 후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으며, 또한 한동안 개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개화운동의 흐름이 약화되게 됩니다. 갑신정변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존재하지만, 갑신정변은 근대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삼아 일어났던 최초의 정치개혁 시도이자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청에 대한 4대 외교관계
강제 청산이라는 목적을 내세우며 자주 독립 국가를 지향하였고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을 추구했던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또한 개혁 정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벌 타파와 인민평등권 확립을 통해 구시대적인 봉건적 신분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여 새로운 평등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튼 갑신정변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급신개화파가 제시하였던 개혁 정강 중 일부는 이후 1894년 갑오개혁에 반영되고 독립협회 활동과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지는 근대화운동의 선구점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갑신정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숙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잠이 확 깨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